예, 소개받은 김태일입니다. 제가 이 행장이 좀 예의를 못 갖춘 것 같은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민 정치 사업을 하자고들 해서 그 유권자 운동 뭐 지금 이제 기획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지금 그거 하다가 왔습니다. 유권자 운동에 필요한 티셔츠입니다. 6월 3일 날 투표장에 많이 나가도록 하자. 특히 사전 투표 며칠 앞두고 좀 붐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투표 참여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가 그 앞부분에 한번 사회 대개혁, 시민정치와 사회 대개혁인데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대개혁의 꿈이죠. 그건 뭐 다시 만난 세계의 꿈 이렇게 젊은이들은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응원봉을 흔들고 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대개혁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광장 시민의 에너지가 계속 좀 그 힘을 잃지 말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정치라는 어떤 예술, 이것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과정에서 그 시민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계엄군을 멈추게 한 것 시민들의 힘이었고요. 또 뭐 경찰, 군대 이런 것들을 제복 입은 시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복 속에 존재하는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3일 밤에 그 군대를 사력 있게 행동하도록 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뭐 젊은이들하고 다시 한번 그걸 확인했습니다만은, 어떤 세계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에서 저토록 아름답고 다정한 저항이 있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부러워하고 칭찬받는 그 힘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란 세력을 저지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길로 지금 접어들게 만든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힘이 이제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보시다시피 내란 종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득권, 반전을 노리는 기득권의 그 모략과 책략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광장 시민의 힘이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안심하고 그냥 집과 일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하려면 역시 시민정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시민정치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했는데, 광장을 이끌어오고 그거를 밀고 왔던 1700 수십 개의 그 단체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상행동이라는 단위에서는 정치 사업을 하기가 쉽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까지는 최소광령 최대연합으로 쭉 광장의 그 힘을 형성해 왔지만,
그 다음 선거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시민 정치의 힘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그러면 정치 사업을 하는 시민 어떤 단위를 새로 만들어야, 새로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두 개의 단체가 떴습니다. 하나는 광장대선 정치연합 시민연대이고요. 하나는 사회대기업 시민정치행동입니다. 근데 뭐 똑같은 시민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단체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소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들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분업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곧 전으로 돌아가면, 그 광장대선 정치연합 시민연대, 좀 이름이 깁니다만은, 이거는 상층 정치연합을 협상하는 협상 기능이 이제 중요한 임무이고, 그 다음에 시민정치행동은 이제 유권자 운동을 하자, 이렇게 서로 일을 좀 분업해 나누어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단체가 뭐 잘 하고 있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둘 다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중에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광장대선 정치연합 시민연대가 야 5당과 함께, 그러니까 야 5당 플러스 시민연대가 지난 5월 9일인가요? 그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합정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그래서 그 좀 상당한 뭐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연합정치라는 예술인데요. 그 각양각색의 힘들을 다 모아서 이제 광장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계속 좀 유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탄핵연합은 이제 일종의 대항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연합, 통치연합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대선연합, 국정연합, 뭐 이렇게 적절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단계마다 힘을 한데 모으느냐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각자 가치와 또 선호와 이익들이 다른 다양한 어떤 분파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힘을 형성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대항연합인 탄핵연합에서는 최소강령을 기반으로 한 힘의 유지가 가능했지만, 이제 선거연합이나 통치연합으로 가면 이제 그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술 같은 어떤 그런 창의력과 아주 섬세한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뜻에서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연합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성공하려면 이제 후보연합, 정책연합,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 가치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 연합에 참가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누가 이익을 독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연합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연합과 정책연합을 적절히 가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고, 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중요하고, 또 최대 강자의 양보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 이거 사실 1번, 2번, 3번 다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최강자가 결국은 이 플레이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최강자가 가치 배분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양보를 통해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양보의 이니셔티브를 형성해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것, 오늘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전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략적 낙관이 지금 있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걸 낙관적 전망만 할 수 없는 것이, 항상
전략적으로 낙관하되 전술적으로 비관하라 이렇게 하는 경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거라는 게 끝나봐야 끝나는 거지 어떻게 그 장담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어쨌든 다수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녹록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전술적 비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내부에 일부의 민주당 자강론이 전통적으로 아주 맥맥히 흘러오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혼자 힘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강론이죠. 이 자강론을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혹은 너무 욕심이 제어되지 않아서 자강론을 계속 주장해 온 것들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자강론들이 대개 그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선거를 뭐 전선 전략과 이제 연합 전략 이렇게 이제 굳이 뭐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전선 전략은 아주 뜨거운 이 이슈들을 그 계속 던지면서 전선을 달구고 아주 치열하게 전선에서 이제 그 싸움을 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이제 영토를 넓혀서 다수연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제 저런 일을 저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연합 전략이라는 거는 유권자들의 구성과 선호와 이익들이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실에 꿰어서 다수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우려들이 전통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런 점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대선에서의 다수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시민 정치의 힘이 이런 것을 잘 이룰 수 있는 촉진자의 역할 혹은 접착제의 역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정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정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을 잘 이행해낼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힘을 함께 모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한테 과제를 맡겨놓고 다들 집으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한 100대 과제를 추려가지고 문재인 정부한테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맡겨놓고 갔더니 5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를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문장에 있습니다만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은 바꾸었으되 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따가운 질책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개혁 과제를 과연 충실히 잘 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 과정 정부 인수 단계에서부터 광장의 시민들이 간절하게 얘기했던 개혁 과제들을 국정 로드맵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거 떼놓치고 어물어물 했다가는 정부가 지도 그려가지고 뭐 빰빠람빠 하고 출범을 하면
관료들은 곡이 있는 것들만 그냥 마지못해 할 터인즉 광장 시민이 희망했던 사회대개혁 과제들은 또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사회대개혁 과제를 추진할 상설적 기구, 제도적 기구를 제도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입법 지원을 담당하는 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 사회대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를 두는 게 어떻겠느냐. 두는 게 어떻겠느냐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행정위원회로 만들지 자문위원회로 만들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집권 세력이 광장 시민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을 하기 위해서 광장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상설적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하는데 이제까지 생각이 미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5월 9일 날 공동선언을 이제 5개 정당과 시민연대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냉정한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뭐 여러분들 이 공동선언문 보시면 좀 막연하긴 합니다. 뭐뭐를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합의해 놓은 거 가지고 이거 믿고 가야 되느냐, 가도 되느냐, 좀 제대로 다 잡아서 뭔가 약속을 더 분명하게 받아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내려진 여러 가지 그 결정들에 대해서 뭐 찬반들이 이제 갈리기도 하는가 봅니다. 예를 들면 진보당이 어쨌든 후보를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제 선언한 데 대해서 진보당 내부에서는 아니면 진보계에서도 잘했냐 못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를 계속 좀 천명하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과 정말 내란 종식을 철저히 하고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압도적 승리를 위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고 그 논쟁들이 또 담론의 쟁점으로 형성이 되는 조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인데 지금 압도적 승리냐 아니면 내란 세력 최소화냐 좀 꼼꼼히 따져보자 이제 이렇게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이게 얼마나 뜨겁게 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진보적 가치 다 몰아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 압도적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밀어주자라고 하는 것과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살려두고 어쨌든 내란 세력의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냐. 그러면 굳이 다른 진보 세력 다 드롭시키고 한데 힘을 몰아서 단일화해서 가는 게 그게 능사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압도적 다수라는 담론 속에 내포된 진보적 가치의 소멸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진보적 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뭐 있을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후보연합과 정책연합을 아주 섬세하게 직조해서 가치 배분을 잘 설계해서 그 진보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합의 내용에 보니까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그 다음에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뭐 등등 이런 가치들이, 이런 사항들이 합의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별 사회경제적 아젠다들도 쭉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후보를 드롭하는, 포기하는 대신에 그런 것들을 실현 통해서 진보적 가치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짜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괜찮다고 평가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사회 대개혁, 그러면 다시 만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꿈이란 게 뭐냐 해서 나중에 11개 뭐 과제들을 저희 작업팀들이, 제 가까운 그 교수들이 뭐 했습니다만은, 뭐 개별 과제들은 또 나중에 논쟁,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조금 주체들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장 시민들을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광장에 나와서 열심히 싸웠던 분들한테 뭐 또 이렇게 글을 쓰게 하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더니, 흥미있는 것은 광장에서 사용한 말의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보니까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것이 우리 함께라는 말이었어요. 이 단어가 빈도수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거는 연대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고 간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뭐 서럽고 외로운 사람들이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연대에만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라는 짐작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차별 없는 세상, 평등, 생명과 안전, 일자리, 노동, 기후, 생태, 뭐 이런 것들이 광장 시민들이 원하는 우선적 가치예요. 근데 교수들하고 정치 고관여층들한테 마이크를 대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뭐 민주동문회 여론조사도 하고 뭐 전문가들 이렇게 델파이 조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검찰 개혁, 군부 중립화, 그 다음에 뭐 개헌, 무슨 정치제도,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우선순위에 놓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주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근데 간단히 무시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전문가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국정 아젠다를 짤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광장 시민들의 요구에만 충실해서 설계 국정 로드맵을 짤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좀 고민되는 대목인데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개념적으로 보면 며칠 전에 대구에서 그 차규헌 의원이라고, 차규진? 차무죠? 조국혁신당 의원. 그 차규 무슨 의원이, 내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만, 그 광장 시민이 얘기하는 그 아젠다는 궁극적 목표고, 이쪽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수단과 도구 아닙니까? 뭐 그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개념적인 거고 현실 쪽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뭔가 분명히 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개 과제가 있습니다. 제 7공화국 개헌까지 쭉 있는데, 이건 뭐 따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장 시민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우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것들이 유념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광장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 말은 우리 그리고 함께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가 바로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일 것 같다. 다음 갈까요? 우리 모두의 나라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광장의 담론들을 집약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나라라는 것은
이게 왕의 나라도 대통령의 나라도 국회의원들의 나라도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 국민들 자신의 나라라는 점이고, 모두의 나라라는 것은 이게 뭐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나라라는 뜻인데, 좀 조심스럽지만 좀 단순화시키면 이 우리의 나라, 모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공화주의 가치라고, 가치의 한 단초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불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유 혹은 민주라는 가치를 깃발을 들고 맹렬히 달려왔습니다만은, 근데 뭔가 허전한 곳이 있고 비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위험스러운 곳이 이번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화의 가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 다음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공화국 수립에 시민정치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시민정치는 여러 세력들의 힘을 함께 모으는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넓고 튼튼하게 하는데 시민정치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것들은 사회대혁의 꿈이 안고 있는 것처럼 공화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좀 더 튼튼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과제도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부산 사정을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구에 살면서 고민했던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구에 이제 뭐 시민운동, 뭐 진보적인, 개혁적인 교수들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 좀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무슨 뭐 공항 만들고 무슨 달빛 쳤어놓고 뭐 하는데 예산 뭐 몇백억, 천억 따오고 이따위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한다고 표 줬냐, 언제. 제대로 진보 개혁 세력들이 영남 지역에서 정치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 뭔지 한 가지만 딱 정해라. 거기에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그걸 실현시키자. 그게 뭐냐? 선거제도 개혁이다. 비례성 강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만들지 않는 한, 저도 대구에서 30년 교수 생활하면서 별일을 다 했는데, 별짓을 뭐 할지도 않았지, 교수가 할 일 아닌 것도 했는데, 또 되돌아가고, 뭐 몇 걸음 진전된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근데 결국은 선거제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선거제도만 바꾸기만 하면 대구에도 30% 국민의힘 비국힘이 있고 부산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40%, 50% 가까이 될 텐데. 그럼 그게 다 의석으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러면 너무 정치 세력은 다양화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 유권자들의 효능감이 커지고, 효능감 커지면 참여가 늘어나면 다시 또 정치 다양성이 커지는 이 선순환 속으로 진입을 할 거다. 이 선순환으로 진입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선거제도인데 목숨 걸고 해라. 근데 이거 하려면 민주당 당내 내부 투쟁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뭐 호락호락 이거 들어줄 거냐? 지금까지도 아니었지 않냐? 당내 노선을 딱 정해서 당내 노선 투쟁을 해라. 영남 지역은. 딴짓 하지 말고 뭐 예산 더 달라, 뭐 비례대표 의석 한 개 더 달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의도에 가면 니들은 촌놈 되는 거야. 제가 대구에서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민주당 당직자들은 그런 얘기 해도 되겠죠. 지역의 당은. 그러나 지역에 있는 그 민주개혁 세력들은 그런 거 뻥끗도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뭐 선거 때 뭐 하느냐 해놓으면 또 무슨 개발 공약 이런 것 갖다 집어넣어놓고 뭐 저거 하는데 그거 한다고 표 안 줄 사람이 표 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대구 경북 이 부울경이 또 뭐 그거는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좀 딱 한 가지 연대해가지고 좀 치열하게 당내 노선 투쟁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멱살을 잡아야 되지. 이거는
그냥 적당히 뭐 얘기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좋은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자치분권 균형 발전, 뭐 이건 우리가 계속 주창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박재현 선생님. 개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이 메가시티 비전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그 통합론에 1차, 2차, 3차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1차 시도 때 제가 공론화 위원장을 했는데, 밑으로부터 차근차근히 공론을 만들어 가던 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접자하고 접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철호가 2차, 3차를 했는데, 그건 완전히 개차반으로 했어요. 개차반으로 해서 하다가 망해버렸는데, 저는 입장이 이랬어요. 메가시티든 뭐 통합이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다. 뭐냐? 제일 중요한 전제는, 이거 하려면 지방자치의 선거제도를 아까 얘기처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선거제도 바꾸지 않고 초강력화를 하고, 그 초강력화 단위는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받아오는 구조잖아요. 그럼 거기에 짱은 이게 제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제도도 광역의원도 비례 강화를 해야 되고,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시민사회, 언론, 시민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병행하고, 하여튼 이걸 물귀신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게 통합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합하면 좋긴 좋아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난 더 많을 수 있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지 않고 통합해서 초강력화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황제가 아니라 진짜 무슨 옥황상제의 자치단체장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특히, 대구, 경북, 부울경, 뭐 전남도 전남, 광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호소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부울경 메가시티가 고민이실 테고, 그리고 우리 최영태 교수님은 광주 전남 통합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통합을 하면 좋은 점이, 통합을 해서 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요, 그 초강력화된 단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more is different. 많이 덩치를 키워놓으면 서로 이질적인 다양성이 커지고, 다양성이 커지면 이제 혁신 역량이 커진다는 요 명제를 전제로 해서 통합에 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뭐 다 소용없어요. 근데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있는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통합은 아주 위험한 위험한 도방이 아니라 저는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좀. 세상이 이제 변화를 했는데, 그 주체들도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때 모습하고 지금 젊은이들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뭐 가치관도 다르고, 행태도 다르고 한데,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직면하는 문제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뭐 전환기적 과제라는 큰 과제들, 뭐 기후, 인구 위기, 뭐 전쟁의 위협, 뭐 이런 생태, 뭐 이런 등등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 우리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고, 또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역사 구조적 문제들도 또 축적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이제 사회 대개혁 과제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그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각자 개성들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 아주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익 지키고자 하는 생각도 아주 결의가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고 나서 민주당이 그 선거 백서를 이제 만들자고 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당 내부의 뭐 역학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백서는 만들지 말자. 그 대신에 아주 철저한 유권자 분석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훌륭한 유권자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게 새로 고침 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내놓은 보고서인데 그거는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유용한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정당이 내놓은 보고서 중에 굉장히 훌륭한 보고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유권자 지형이 다양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무슨 평등평화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사람들 한 뭐 10몇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가치를 또 추구하고 강조하는 또 그룹이 유권자 그룹이 또 10여 %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 뭐 이런 가치를 또 추구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무조건 뭐 하나로 단일화해서 어디로 가자라든지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다양화되어 있다. 다양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시해야 될 게 아닌가. 청년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현실 정치는 틀은 다양화되지 못하고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국민과 두 개의 진영, 제가 이런 글도 쓴 바가 있는데, 이 틀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진 이 틀을 좀 흐트러가지고, 다양한 가치들이 잘 이렇게 커갈 수 있는, 발현될 수 있는, 또 그거를 잘 이렇게 드러나고 북돋워 줄 수 있는 정치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